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7살 건설회사를 일으켜 세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렇게 불리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 서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이서윤, 31살. 제 아들이 사랑한다고 말한 여자이고 오늘 이후로는 제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있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주 앉아 있는 제 아들 윤도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도연이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긴장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두 사람을 얼마나 흔들어 왔는지 머릿속에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행색을 하고 은행에 찾아갔던 날 키오스크 앞에서 일부러 헤매던 제 손, 돈을 잘못 냈다고 우기며 이서윤 씨를 시험하던 제 목소리, 그리고 지점장이 그 아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장면. 그 모든 장면이 바로 제 죄목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먼저 제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정면에 앉아 있는 이서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서윤 씨,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은 회장님이라는 말 하지 말아 주세요. 저는 윤도현의 아버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윤 씨, 사실 저는 당신을 3번이나 속였습니다. 노숙자 행색으로, 평범한 손님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VIP 고객으로요.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상견례 자리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아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도연아, 오늘 이야기는 서윤 씨 앞에서 솔직하게 해야 한다. 너도 알아야 하고. 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놀람과 불안, 그리고 어렴풋한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다. 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하던 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의심했다. 그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서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57층짜리 본사 빌딩 꼭대기층, 제 집무실 창밖으로는 회색 도시가 내려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두툼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2분기 매출 4조 원 돌파, 해외 프로젝트 최종 승인, 신도시 재개발 수주 확정. 수치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저는 숫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보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제 아들 윤도현이었습니다. 34살. 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에 말할 때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아이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자 도연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그래. 그럴 나이가 되었지. 상대는 어떤 아이냐?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지만 머릿속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어디 출신인지, 학력과 부모의 직업은 무엇인지. 도연이는 준비해온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서연입니다. 대하는 강남지점 테리고요. 나이는 31살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원, 성실하고 안정적인 직업. 하지만 다음에 이어진 한마디가 제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요. 집무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탁, 탁, 탁. 오래전부터 나오는 제 버릇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제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도연이는 이미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스스로 장학금을 벌어서 대학을 나왔고 은행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대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이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너는 알고 하는 소리냐?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도연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은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22살 시절,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 여인. 이름은 박지민. 강우 씨,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돈이 없으면 벌면 되잖아요. 지민이 웃으면서 했던 말이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그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넌 내 주제를 알아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지민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툼과 침묵의 시간을 버티다 5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과 회사, 그리고 아들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로 다시 돌아와 저는 감정을 숨기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 집안은 지켜야 할 격이 있다. 체면이 있고 이름이 있다. 도연이는 한숨처럼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예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반대한 할아버지와 똑같이 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 말은 마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외로우신 이유 저도 압니다. 어머니와의 결혼이 행복하지 않으셨던 것도 알고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도연이는 말을 마치고 한 장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은행 유니폼을 입고 웃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나가봐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도연이가 방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집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사진과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옛 흑백 사진 하나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저와 지민이, 또 다른 한 장에는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둘의 눈빛이 이상하게 닮은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내가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직접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어리석고도 부끄러운 시험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서재 구석 오래된 옷장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회사 초기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던 시절 입었던 낡은 작업복과 파카, 청바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파카를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어깨 부분은 조금 좁았고 소매 끝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신지 않아 발등이 굳어있는 운동화도 찾아 신었습니다. 밑창이 닳아 얇아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니 거기에는 더 이상 회장 윤강호는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 조금 굽은 옷맵시가 전혀 나지 않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갑에서는 신용카드와 명함, 고급스러운 멤버십 카드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현금도 많이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10,000원짜리 3장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오늘은 일이 있으니 쉬라고 말해두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은 제 옷차림을 한번 보고 슬며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이는 조금씩 몸을 옆으로 비켜 앉았습니다. 솔직히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와 비슷한 차림의 사람을 보면 눈을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피하는구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쪽으로 몸을 돌리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은행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빌딩 1층에는 카페와 상점들, 그리고 중앙에 은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깥 공기 대신 따뜻한 온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번호표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각자 창구에서 바쁘게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몇몇 직원의 시선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서서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 척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번호표 뽑는 거 도와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행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그 표정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맑은 눈동자에 정면을 또렷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겉모습을 보고 계산하는 눈빛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 예. 제가 잘 몰라서 말이오.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하자 서윤 씨는 미소를 지으며 번호표 기계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송금이나 예금, 통장 업무 보러 오셨나요? 그냥 통장 만들고
나중에 애한테 돈 좀 보내보려고요. 그러시군요. 그럼 이쪽 번호로 뽑아드릴게요. 그녀는 제 앞에서 버튼을 눌러 번호표를 뽑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잠시만 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시면 번호 불러드릴게요. 예, 고맙소. 저는 의자에 앉았고 한동안 로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번호가 하나둘씩 불려나갔습니다. 창구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서윤 씨의 창구 목소리는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새로 생긴 우대 제도가 있으신데요. 조건이 되시면 수수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말에는 귀찮음 대신 함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굴러나온 과일들이 바닥에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윤 씨가 자리에서 달려나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그녀는 노인의 곁에 무릎을 꿇고 맥을 짚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님, 119 좀 부탁드릴게요. 박 대리님, 물 한 컵만 가져다 주세요. 담요 있으면 함께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하던 직원들도 그제야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씨는 젖은 수건으로 노인의 이마를 닦아주고 잠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때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카드키와 넥타이를 한 것으로 보아 지점장으로 보였습니다. 이서윤 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창구 비워두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행 이미지보다 이 어르신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장님, 그 말에 제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 지민이 했던 말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고 지민이 제 우산을 빼앗듯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강호 씨. 그 장면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지점장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크게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하고 노인은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서윤 씨의 손을 꼭 잡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아니에요, 어르신. 빨리 쾌차하세요. 라며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노인이 떠나고 나서야 그녀는 일어나 유니폼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점장은 조용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당신은 창구나 지키도록 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진 속 웃음이 허튼 웃음은 아니었구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대본으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구나. 이날 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의 오만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사람은 우연히 한 번 잘할 수도 있다. 진짜 사람됨은 반복되는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은행을 다녀온 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깊이 자지 못했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젊은 여인이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뛰어나가는 모습, 지점장의 눈치를 보면서도 생명이 먼저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 순간에도 손떨림 하나 없이 침착했던 태도, 그 모든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어.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러 계산을 틀리게 하고 말을 꼬아서 하고 괜히 억지를 부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귀찮은 손님 앞에서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사실 이 시험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인데 이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 그 말이 제 오만을 정당화해주는 면죄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낡은 파카와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냉기와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또다시 서성이자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고개를 돌리니 이서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고 유니폼 재킷 대신 조끼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아, 예. 지난번에 통장 만든 사람인데요. 돈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아서 말이오. 저는 일부러 말끝을 흐리고 종이를 꾸깃꾸깃 구겨 쥔 채로 내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번호표 뽑으시고 제가 창구에서 도와드릴게요. 번호표. 그거 귀찮은데. 먼저 좀 봐주면 안 돼요? 제가 일부러 툴툴거리는 말투로 말하자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힐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규정상 번호표 순서대로 모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어르신 번호 최대한 빨리 부를게요. 그녀는 번호표를 뽑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기 앉아서 기다리시면 제가 눈 마주치면서 불러드릴게요.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 입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리고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창구 앞을 서성이며 툴툴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나 같은 늙은이는 뒤로 미루는 거 아냐? 몇몇 손님이 저를 한 번씩 쳐다보고는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짧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노인네들은 다 저렇게 예민해. 직원인지 손님인지 모를 젊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귀에는 그 한마디가 유난히 크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생각한 적 있지. 환불해달라, 늦게 나왔다, 쓸데없는 요구한다고. 제가 과거에 고객을 사람보다는 숫자로만 보던 시절,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던 말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214번 고객님. 4번 창구로 모실게요. 고개를 들자 4번 창구 위에는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 의자에 쿵 앉았습니다. 에이, 이 번호표도 잘 안 보이고 말이야. 중얼거리며 앉자 그녀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두 번째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야. 내가 분명히 10만 원을 넣었는데 통장을 보니 5만 원밖에 안 찍혀 있더라고. 이거 은행에서 떼먹은 거 아니야? 그 말에 옆에서 대기하던 손님의 시선이 순간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기색이 잠깐 스쳤지만 서윤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를 탓하지도 않았고 은행을 변호하느라 제 말을 잘라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르신, 통장하고 신분증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잘못 도와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차근차근 확인해 볼게요. 혹시 제가 잘못 도와드렸을 수도 있다. 그 말은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슬쩍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난 잘못 없다는 억울함이나 또 시작이군 하는 귀찮음 대신 정말로 함께 확인해 보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를 천천히 조회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 입금하신 내역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5만 원은 며칠 전에 출금하신 내역이네요. 저는 일부러 눈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돈을 뽑았다고? 네. 이 날짜 보시면 기억나실까요? 이날 편의점 근처에 있는 ATM에서 뽑으셨어요. 그녀는 화면을 돌려 제가 보게 해주었습니다. 사실 이 출금 내역은 제가 일부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며칠 전에 미리 돈을 뽑아둔 뒤 오늘 와서 억지를 부리기로 했던 겁니다. 나는 그런 거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던 증거가 어디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옆에 있던 손님 2명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서윤 씨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CCTV 요청해서 같이 확인해 볼까요? 혹시라도 은행 쪽 실수면 정정 도와드릴 수 있고요. 어르신 기억이 틀리신 거라면 그때는 제가 어르신께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그녀는 제 편도 은행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함께 확인하자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문제라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십니까? 지점장의 말투는 이미 제 잘못을 확신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기 이 직원이 내 돈을 제대로 안 넣어준 것 같아서 그러지. 제가 일부러 서윤 씨를 가리키며 말하자 지점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서윤 대리, 또 무슨 실수야? 지난번에도 노인 고객분들한테 괜히 친절 떨다가 시간 뺏기더니만. 그 말에 제 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쓰러진 노인을 도우러 뛰어나갔던 일을 두고 괜히 친절 떤다고 표현하는 것. 그 말이 제 귀에는 참으로 거칠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험을 끝내지 않았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아직 실수가 확인된 건 아닙니다. 어르신 말씀과 시스템 내역이 달라서 CCTV 조회 요청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서윤 씨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어르신이 헷갈리신 거겠지. 이런 일로 CCTV까지 볼 필요 있어? 요즘 얼마나 바쁜데. 그녀는 한 박자 쉬고 나서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불신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도 그렇고, 은행 신뢰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잠깐만 시간 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어르신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귀찮은 일을 피하려 하지 않는구나. 지점장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알았어. 대신 빨리 끝내. 그리고 다른 고객들 대기도 생각하고. 그는 돌아섰고 서윤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귀찮게 뭘 그렇게까지 해. 됐어. 그냥 내 돈이나 챙겨주면 되는 거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 일이 어르신께는 단순히 5만 원, 10만 원일 수 있지만 이 은행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마음의 기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마음까지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계획이 점점 어리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시험하고 있는가? 이 아이의 정직함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그럼에도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직 제 잘못을 끝까지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두 번째 방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 파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들과 이서윤에게 잔인한 모양으로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중요한 보고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재무팀, 인사팀, 기획팀 팀장들이 차례로 실적과 계획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비서가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은행 쪽에서 긴급 전화가 와서 연결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회의 중에는 어지간해서는 전화를 연결하지 않는 비서가 직접 들어올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회의 잠깐만 중단합시다. 나가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회의실 방, 복도 끝방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윤강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대한은행 본점 리스크관리팀장입니다. 혹시 며칠 전에 강남지점에 방문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 노숙자 차림으로 간 것까지는 알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은행 본점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입니다. 글쎄요. 은행 업무야 자주 보니까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최대한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 강남지점에 조금 애매한 민원건이 접수됐습니다. 노년의 고객 한 분이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다며 직원을 탓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지점장이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정황이 CCTV에 여러 번 잡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문제는 그 노년의 고객분이 처음에는 격앙된 상태였는데 중간에 태도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고요. CCTV를 확대해서 보다 보니 회장님과 체형과 걸음걸이가 너무 닮아서 말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그냥 그는 제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함부로 추측할 수 없는 자리시니 여쭙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노인은 저였습니다.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마치 판결을 받는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제 아들의 결혼 상대를 확인하고 싶어 어리석은 짓을 벌였습니다. 직원분을 시험해보고 싶었고 괜히 억지를 부려 지점과 직원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저희 쪽에서도 지점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오히려 고객을 지키려 했고 지점장은 책임을 그 직원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저는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그 직원이 혹시 이름이 이서윤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삶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제가 준비한 시험 때문에 상대가 다치게 생겼고 그 시험에서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은 정작 시험을 낸 저였습니다. 그 직원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민원을 낸 고객분이 격앙된 상태였음에도 직접 CCTV를 확인해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어르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말은 끝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행의 실수일 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그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자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은행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 일을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마음까지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한 몸을 겨우 창틀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직원을 징계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본점으로 발령낼까 의논하던 중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지점장이 노인 고객 상대 민원 유도라며 직원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적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이대로 두면 그 직원의 커리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지점장 자리에서 내려야겠군요. 제 목소리는 이번만큼은 회장으로서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건은 제가 정식으로 서면을 써서 직접 책임을 지겠습니다. 억지를 부린 것도 직원을 시험한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그렇게까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은 고객의 마음을 지키려 했는데 정작 그 마음을 짓밟은 건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시험하려던 내가 오히려 시험을 당했구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아들은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지점 리스크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남 지점에 이상한 민원건이 하나 들어왔다고요. 저는 가만히 그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노숙자 차림을 한 노인이 와서 억지를 부렸고 지점장이 그 화살을 이서원 대리가 돌리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CCTV를 보니 몸짓이며 걸음걸이가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였다. 아들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조롱도 분노도 아닌 그저 깊은 실망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서윤이를 그렇게 시험해야 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우리 집안을 지키고 싶었고, 아버지, 그게 정말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까? 노숙자 차림을 하고 찾아가 억지를 부리고 직원을 곤란하게 만들고 그걸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이?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요, 아버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이라면 웬만하면 다 따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로 바쁘셔도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자존심을 위해 일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험이라는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쌓아온 기준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서윤이는요, 아버지,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평생 출신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고 누가 뭐래도 고객 편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의심하셨습니다. 아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도 아버지셨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인가? 그날은 이 이야기에서의 절망이자 저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아들과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회사에도 최소한의 일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겉으로는 존경받는 회장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며느리 될 사람까지 시험하는 사람이야. 물론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즈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잠시 뵐 수 있으실까요?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한은행 강남 지점건으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 내부 조사에서 꽤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물었습니다. 이서윤 대리에 대한 이야기인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지점장은 해당 직원이 과도한 감정이입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 중 일부가 불만을 표한 적이 있다는 애매한 표현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만을 표한 고객이라는 것이 아마도 제가 만든 그 민원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은행 내부 분위기는 어떻지? 본점에서는 지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면서도 외부에 알려질 경우를 우려해 조심스러운 태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남 지점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소문이라니? 예. 보육원 출신이라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 나이 많은 남성 고객들에게 과하게 다정하게 대한다는 등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화와 죄책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소문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나?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지점장의 말투나 평소 언행을 들여다봤을 때 그가 암묵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거의 확실한 건 이번 사건 이후 이서윤 대리가 지점 내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없던 불씨에 기름을 부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들썩이는 도시의 불빛 대신 눈을 감으면 이서윤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숙자 차림에 저를 대하던 날,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던 날,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저를 상대로도 끝까지 침착하게 설명하던 날. 언제나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곱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은근한 따돌림 속에 서 있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행에서 지점장 인사 초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들었다. 그 과정에서 서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원 유도, 과잉 친절, 업무 집중도 저와 같은 말들로요. 하지만 실제로 고객을 지키려 했던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 아이를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손등 위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만든 출발점에 아버지가 계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이 일을 바로잡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벌인 일을 이제야 제대로 보고 있다. 처음에는 내 말대로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건 시험이 아니라 한 사람을 향한 폭력이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긴 일이었다는 걸. 제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겠다. 은행 본점에도 강남 지점에도 무엇보다 이서윤 씨에게. 아들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손해를 본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내가 책임지고 바로잡겠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돈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무릎을 꿇더라도 사과해야겠다. 그 말은 제게 있어 쉬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제가 한 젊은 직원 앞에 무릎을 꿇겠다고 말하는 것. 그건 제 자존심의 마지막 거푸집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을 더는 사람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 서윤이 앞에서도 그대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야겠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벗어두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흑백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비 오는 날에도 환하게 웃던 지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아, 이번만큼은 내가 옳았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사람은 출신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 너한테 배웠으면서도 나는 잊고 살았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가겠다. 이 다짐이 곧 이야기의 두 번째 국면, 깨달음을 향한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여정에는 한 번 더 큰 파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파도는 제가 아니라 이서윤이라는 젊은 여인이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이야기의 두 번째 반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들과의 대화를 끝낸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햇빛이 없었고 도시의 불빛만이 흐리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저는 제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업을 키워오면서 저는 수백 명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실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도로 판단하는 거다. 하지만 정작 저는 이서윤이라는 한 사람을 태도가 아니라 출신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육원 출신,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그녀를 아들의 곁에 둘 수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을 스스로 어긴 거였군.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도연, 아버지, 서윤이가 오늘 병간했어요. 스트레스로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지점 직원들 시선도 너무 따갑고, 아버지, 이제 정말 부탁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절박함과 이서윤의 상태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만큼은 저 자신에게 도망칠 단 한 가지 변명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대신 제가 향한 곳은 대한은행 강남지점이었습니다. 은행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순간 불편한 공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분 그 회장이래. 오늘 왜 여기 오신 거지? 저는 그런 시선을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점장이 제 존재를 눈치챘는지 황급히 걸음을 재촉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이 중요한 분이 어쩐 일로 직접. 저는 그의 인사를 끊었습니다. 이야기는 따로 방에서 하지.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대는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 예. 회장님. 며칠 전 있었던 노인 고객 민원건 보고는 제대로 올렸나? 그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예. 올렸습니다만 그게 직원이 조금 과도하게. 그 직원 이름이 뭔가? 이서윤 대리입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직원을 지키려고 했나? 예? 당신은 직원이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 책임자로서 앞에 나서서 보호하려 했나? 지점장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CCTV 다 봤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책임을 너무 가볍게 넘기더군. 그 직원이 어떤 마음으로 고객을 대했는지는 보려 하지 않았고. 지점장은 그제야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 지점장은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보다 먼저 당신의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 출신, 학력, 가정 환경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행동을 보니 그렇게 믿는 것 같더군.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당신의 직원 한 명을 살릴 것이다. 그 아이는 당신보다 훨씬 더 사람다운 사람이더군. 지점장은 그 자리에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본점에도 정식 보고 들어갈 거다. 직접 책임져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은행 문을 나설 때 몇몇 직원들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 저 지점장, 이제 끝났네. 이서윤 대리 억울했던 거 다 풀리겠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건 지점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만나야 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서윤의 집 주소를 확인한 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빌라 4층,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난간은 낡은 쇠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문 앞에 서니 잠시 망설임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내가 만든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겠지. 저는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이서윤이 문틈 사이로 저를 보았습니다. 회장님. 그 얼굴에는 놀람보다 왜 오셨습니까? 라는 조심스러운 경계가 먼저 보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지만 저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민원건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저 이미 조사 받았고. 저는 그녀의 말에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원건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병가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지점에서 들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노숙자 차림으로 온 노인이 저였다는 걸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오셔서 억울하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그런 분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억지를 부린 겁니다. 당신을 이상한 시험에 빠뜨린 겁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3일 동안 회사에 가지 않은 이유 혹시 들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지점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먼저 조사 요청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조사 요청. 네, 진짜 잘못이 제게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고객 탓을 하거나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놓친 게 있었으면 그걸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본점 조사팀과 함께 모든 기록과 CCTV, 그날 통화 내역, 제 손으로 처리한 업무들을 하나하나 다 검토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날의 문제는 제가 아니라 지점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보다 더 어른이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그날의 어르신에게 사과받고 싶었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정확하게 꿰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으로서도 회장으로서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도 다 말씀하셨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당신에게 사과드리고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우리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단호했습니다. 며칠 뒤 한남동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조용한 음악, 따뜻한 조명, 창밖으로는 초봄의 햇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들어섰습니다. 은색 원피스에 예쁘게 빗어내린 머리, 가볍게 물들인 화장. 그 모습은 어떤 화려함보다 진심이 먼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와요. 이서윤 씨?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앞에서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날 일이 아버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고 있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했네. 그날 어르신 차림으로 가서 억지를 부린 것도 당신을 의심한 것도 그리고 당신의 상처를 몰랐던 것도. 아들과 이서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진심을 누구보다 똑똑히 알게 되었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가족의 영광일세. 이서윤의 눈이 순간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오래된 이름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민아, 드디어 나도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구나. 창밖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우리 세 사람의 마음에도 따뜻한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